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초자에 관련된 이야기 계속 이어나갈 텐데요. 아마 오늘 수업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텍스트를 제가 다 할 수 있다면 초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텀 수업 결론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결론치고는 조금 의외죠. 밀레가 초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리라고는 본인도 생각을 못했으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술대회 과정에서 밀레에게 영감을 주었던 발표를 통해서 대상 A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 대한 밀레의 생각이 호원 충동과 연관되고 있었고, 그렇게 연관되는 과정 속에서 초자라는 것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강의가 시작이 됐죠. 새로운 강의가 시작됐다기보다 끼어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번 텀의 강의도 초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게 될 것 같은데, 3월 28일이죠. 다시 시작되는 강의에서는 다시 밀레의 본래의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렇게 예측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텍스트에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11강, 그러니까 밀레가 했던 11번째 강의, 81년부터 82년까지 진행되는 강의들 중에서 11번째 강의를 계속 제가 강의하고 있고, 그 두 번째 텍스트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됐다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이야기 중에 가장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드리고 싶었던 중요한 이야기는 지식은 권력이고 그리고 성애적이라는 거예요. 성애적이다. 우리가 지식에 대해서 고전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식에 대해서는 로고스적인 것이고 파토스적인 것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정신분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신분석은 지식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파토스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로고스적인 것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감정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식의 영역에서는 강하게 작동하는 것이 권력이고, 그 뒤에는 초자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고, 은폐되어 있는 채로, 그리고 또한 초자가 있는 한 그것은 한없이 성애적이다. 성적 충동이 침륜되어 있는 장소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한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한다든지, 뭐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한다든지 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충동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충동 관련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방어적인 것이건 아니면 그것이 쾌락에 관련된 것이건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인식의적 충동이라는 프로이트 개념 이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식의적 충동이라는 건 프로이트가 많이 전개시키는 개념은 아니지만 분명히 언급했던 개념인데, 어린아이가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렇게 많은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방어하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방어하려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기 위해서, 즉 성충동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눈 감기 위해서 다른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기표들을 통해서 자신을 방어하려는 경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또한 물론 역방향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탐사하러 들어가게 되는 지식의 영역은 성애적인 장소라는 거예요. 방어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리고 어떤 지식은 그러한 방어로서 건설된 지식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탐닉하려는 다분히 도착적인 권력의 지식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락강의 지식이에요. 다분히 도착적이죠. 락강의 지식. 제가 락강의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우상학이다. 이런 표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우상학이다. 다시 말해서 존재하는 모든 우상을 남김없이 파괴하려는 그러한 공격성을 보이는 학문이 락강의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의 우두머리는 누구인가요? 아버지이죠. 아버지를 죽이려는 자는, 자, 아버지에 관련된 모든 지식, 아버지를 방어하고 아버지를 섬기게 만드는 지식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의 지식은 도착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를 죽이고 다른 자를 섬기려고 하니까, 혹은 다른 자를 옹립하려고 하니까, 새로운 왕을 옹립하려고 하니까, 내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그것
자체가 도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식의 세계는 성애적인 것이고 히스테리적이거나 강박증적인 것이고 동시에 도착적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20세기에 등장한 다양한 인문학의 경향들이 바로 이러한 도착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도착적인 경향.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모든 왕의 목을 잘라버리고 자기 자신의 지식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경향이 보인다라면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착적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한 쾌락에 편승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것은 여러분 왜 공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공부하는 이유는 제가 책을 읽는 이유는 고정관념을 파괴하는 게 너무도 통쾌하기 때문에 그래요. 통쾌하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파괴하고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욕보이고 발로 차고 자, 이런 일을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아버지를 욕보이고 아버지의 얼굴에 오물을 던지고 물론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죠. 논리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죠. 논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발목에 채워져 있던 족쇄를 부수고 자유롭게 하고 쫓아버리고 자, 이게 우상학의 본질이라는 것이고 정신분석의 락강학파의 정신분석의 대부분의 구조들이 그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프로이트의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점이라는 것이죠. 가장 락강은 프로이트적이었어요. 프로이트는 어떤 사람인가요?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을 발명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분석을 발명했다기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는 모든 고정관념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사람인 것이죠. 의식의 지배를 추종하고 주체의 권력을 섬기던 19세기까지의 인문학의 오류들을 남김없이 폭로해버렸어요. 프로이트의 힘이 그거예요. 프로이트는 과학자이기 이전에 혁명가였다는 것이죠. 모든 지식을 논리의 힘으로 파괴해버렸던 자라는 것이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신분석을 프로이트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다시 섬기기 시작해요. 아버지를 섬기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건 프로이트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프로이트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락강인 거예요. 다시 프로이트를 끌어내리고 프로이트의 목을 자르고 프로이트를 중심으로 구성된 또 다른 정신분석의 우상의 세계를 파괴해버리고 또다시 우리를 몰락의 장소로 이끌고 폐허의 장소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 락강의 여정이 전형적으로 프로이트와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신분석이라는 지식 혹은 그 외의 다른 모든 지식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뛰어난 효과는 그 지식을 절대적으로 섬기도록 만드는 또 다른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기능이 아니고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주고 그 파괴된 장소에서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자, 그러한 가능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지식을 섬기려고 공부한다?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진리와 관련된 공부를 한다, 탐사를 한다, 학문을 한다, 학자로서 자기 자신을 설정한다는 것은 한없이 오만해지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오만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지식은 거짓이다라는 것을 추종하는 염세주의자가 되고 허무주의자가 되고 그 허무의 끝에서 자기 자신의 지식을 생산해내고 그것을 새로운 아버지로 옹립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오만함이 전제되지 않으면 자, 공부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락강을 섬겨서 뭐 하겠습니까? 락강이 하나님도 아닌데 천국 못 가요. 자, 그렇게 지식은 어떤 의미에서건 권력이고 성애적이에요. 성애적이에요. 자, 그리고 임상 과정에서 발명되는 지식도 똑같이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상이란 뭐냐? 정신분석 임상이란 뭐냐? 임상 절차란 뭐냐? 여러분들이 정신분석을 하기 시작하면 무엇 하는가 하면 본인을 지배하는 지식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고정관념을 파괴시키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초자아의 권력을 흔들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지식은 초자아이니까. 지식이 흔들리면 초자아가 흔들리는 것이고 초자아가 흔들리면 지식은 붕괴되기 시작해요. 자기 자신을 지탱하고 있었던 내면의 지식들을 흔들어버리고 내담자 스스로가 본인의 지식을, 본인의 욕망에 관련된 지식을 발명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자, 그게 정신분석이에요. 그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또한 정신분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신의 욕망에 관련된 지식을 발명해내는 것. 이게 정신분석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전이, 트랜스페어. 전이는 일단 유아적인 주체가 아닌 경우에, 정신병적인 주체이거나 유아적인 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이미 사전에 전이가 일어나고 있다. 그걸 미디어 전이다. 이런 표현을 지난주에 했었죠. 자, 그런 전이는, 그 전이는 정신분석이 원하는 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이를 가지고 무언가를 시작은 하지만 그 전이는 정신분석이 원하는 전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런지는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밀레의 표현을 빌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전이는 파괴되어야만 하는 전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전이가 구성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이는 단지 내담자가 분석가를 아버지나 엄마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욕망의 관계 속에서 끈끈하게 맺어지는 걸 전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초기에 내담자를 상담실로 이끌었던 그 전이, 혹은 상담실에서 갑작스레 덩치를 키워갔던 그 전이를 파괴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구성해내야 돼요. 새로운 전이의 구도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전이가 구성이 되면, 자, 새로운 지식이 산출이 돼요. 새로운 지식이 산출된다는 것은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그게 분석과 내담자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여정이라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변하는 것은 어법이 변한다는 걸 뜻해요. 말투가 변한다는 걸 뜻하죠. 우리가 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기 위해선 둘 사이의 말투를 보면 되겠죠. 말투를. 둘 사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렇죠. 한쪽이 뭐 아주 예의를 갖춰서 경어체를 사용하고 한쪽이 그렇지 않으면 말을 놓고 편하게 이야기하면, 아, 둘 사이는 권력 관계가 있구나. 뭐 이렇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쪽이 뭐 교수님이거나 한쪽이 학생인 경우에.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투가 바뀌어요, 둘이. 말투가 바뀌어요. 한쪽이 계속 말을 놓고는 있지만 이쪽도 같이 말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죠. 아, 학생한테 약점을 잡혔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면 그 학생 여자일 경우에는, 야,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 둘의 관계가 아주 편안해졌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완전히 역전될 수도 있죠. 교수가 경어체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학생이 뭐 알고 봤더니 학생이 대기업 이병철의 증손자거나 뭐 이렇게 변화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자, 문법, 어법의 변화가 관계를 규정해요. 혹은 관계가 변화했다는 것은 우리가 어법의 변화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면, 자, 그렇다면 내담자가 상담실로 들어와서 어떠한 방식으로 말을 하는지를 관찰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담자가 분석가에 대해서 어떠한 전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둘 사이 문법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내담자가,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좋은 걸 줄 것이다. 이 사람은 많이 알고 있는 자다. 라는 방식으로 들어와서 분석가를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본인의 돈을 내고. 자, 그 상황을 전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결국 분석이 발전되는 과정에서는 문법이 바뀌어야 돼요. 똑같은 말투로 계속 이어진다면 전이도 사실상 변화된 것이 아니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문법이 바뀌어야 돼요. 둘 사이에 문법이 바뀌어야 돼요. 둘 사이에 어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들어왔던 방식으로 똑같이 나갈 때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똑같이 둘이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문법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면, 자, 새로운 전이가 구성된 것이 아니니까 새로운 지식이 발명된 것도 아니고 새로운 지식이 생산된 것이 아니니까 결국은 내담자는 여전히 과거의 지식에 사로잡혀서 제한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건 분석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이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 상담이 어떻게 종결되고 잘 종결되는지 아닌지는 결국 마지막에 내담자가 어떤 말투로 분석가에게 이야기하는지를 관찰해 보면 알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분석가가 가만히 놔두면 내담자도 그냥 계속 하던 대로 해요. 왜냐하면 본인의 말투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말투라는 건 없기 때문에, 단지 이 내담자가 속해 있는 사회가 이 내담자에게 흔적으로 남겨놓은 말투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어떤 충격을 도입하지 않으면 내담자의 말투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법을 시도하죠. 분석가가 여러 가지 문법을 시도해요. 그러니까 말투의 차원에서만 관찰해도 분석은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분석가가 다른 말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체를 시도하는 시험의 장소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정신분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뭐랄까 또 이익이 있죠. 이득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더 많은 말투를 가지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어체도 있고, 경어체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극존칭을 쓰는 방식의 경어체도 있고, 적당히 하는 경어체도 있고, 무시하는 경어체도 있고, 그렇잖아요. 무시할 때도 우리 경어체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러시구나. 어느 정도의 경어체예요. 근데 무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더 밑으로 까는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풍부한 문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다 사용하는 거예요. 분석가가. 다 사용해서 내담자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즉 전이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행동을 하죠. 그래서 항상 내담자는 이런 혼란 속에 들어갈 수 있어. 도대체 이 사람이 본인의 기분이 저래서 그렇게 나에게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주 전략적으로 저렇게 구는 것인지를 헷갈려 한다는 거죠. 도대체 분석가가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오늘 왜 이렇게 친근하게 말을 하지? 오늘 기분이 좋은가? 아니면 아니야, 이건 뭔가를 노리고 이러는 거야. 내가 이것에 반응해줘야 되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게 게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분석가가 실제로는 아무 의미도 없이 그렇게 했다고 쳐도, 그리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분석 상황 자체가. 흔히 락강학파의 정신분석가들이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신분석가라기보다는 서구의 정신분석가들이, 락강학파의 정신분석가들이 하는 문법의 변화 중에 가장 극단적인 것, 가장 흔한 것이 바로 말 안 하는 거예요. 분석가가 말 안 하는 거 굉장히 흔해요. 분석이 패턴화되고 루틴화되어서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상황이 연출되는 즈음에서 분석가가 말을 안 하죠. 자, 말을 안 할 때 내담자는 이전처럼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갑자기 오늘 말을 안 해요. 그럼 예전처럼 수다 떨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이거 뭔가 있는 거다. 말 조심하게 되거나, 뭐 괜히 뜬금없이 잘해주거나, 아니면 화를 내거나, 뭐 이렇게 말투가 변하는 것이잖아요. 자, 침묵도 말투의 변화라고, 문법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정신분석은, 자, 그렇게 말에, 기표의 전달에 초점을 맞추는 행동이라고, 실천이라고 보면 또한 여러분들이 락강학파의 정신분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정신분석은 말을 통해서 자유로워지는 실천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말해볼 수 있다면, 자유라는 단어를, 그렇죠, 함부로 쓸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자, 그렇게 쉽게 규정해 볼 수 있어요. 정신분석은 문법의 변화를 도입해서 말을 통해서 자유로워지는 실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로워진 사람이 말투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그게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말투가 달라진 것일까요? 말투가 달라졌기 때문에 자유로워진 것일까요? 정신분석은 후자에 무게를 둔다는 거예요. 문법을 바꾸면 사람의 욕망의 구조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자유로운 말의 실천으로 나아가기 전에 일단 우선 먼저 정신분석은, 락강학파의 정신분석,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하는 말에 다양한 층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변화시키기 이전에 내가 말을 하는 층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나는 정말로 스스로 말을 하고 있는지를 해체해서 그 구조를 남김없이 드러내고자 해요. 자, 이해하도록 만들어요. 이해하도록. 누가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어떤 문법으로 말해왔는지, 자신의 말투는 무엇이었는지, 왜 나는 존칭을 쓰는 것인지, 왜 나는 말을 슬쩍 놓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층위들을 해체해서 드러내어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지난 강의에서도 그랬지만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자, 주제는 이거예요. 언표에서 언표화의 주체로 우리의 이해를 데려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언표에서 언표화의 주체로. 우리는 언제나 언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언표는 내용이에요. 말의 내용. 하지만 언표화는 그 동사적인 거예요. 그것이 실행되는 동사적인 차원인 것이죠. 거기에 보다 중요한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정신분석은 생각하니까, 밀레도 언표에서 언표화의 영역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누가 말하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초자를 대상 A에 연결시키려고 한다라고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두 가지 개념을 전의에 있어서 두 가지 개념을 분리시키고자 해요. 전의에 있어서. 자, 전의에는 의미가 있고 전의에는 뜻이 있다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밀레가 전의라는 것의 차원을 분리시키죠. 전의의 의미, 시니피카시옹이라고 해요. 프랑스어로 시니피케이션이죠. 시니피카시옹, 의미라는 뜻이에요. 의미. 아주 그냥 평범한 단어예요. 평범한 단어.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Qu'est-ce que ça signifie? 그러면 signifie는 signifie라는 동사인데 signification의 동사형이에요. signification은 명사이고. 그러니까 signifie는 의미하다라는 뜻. Qu'est-ce que ça signifie? signifie. signifique와 signifie. 그러면 의미가 뭐야? 뭘 의미하는 거야? 뜻이 뭐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전의의 의미, 전의의 signification이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 라는 그런 차원인 거죠. 전의라는 게 있다면 그건 무슨 의미야? 자,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의 개념이라고 일단은 규정해 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팔루스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미리 규정해서 여러분들에게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것과 다르게 뜻이라는 것을 전 번역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의미와 뜻으로 분리하는 것도 좀 무의미해요. 근데 일단 구별하기 위해서 signification은 의미라고 적었고, 뜻은 sens라는 단어가 있어요. sense. 영어의 sense라는 단어하고 같죠. 철자 하나 틀리고. 근데 이 sense라는 것도, 자, 이것도 의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미나 뜻이에요. 의미나 뜻이나 같은 것이잖아요. 우리말에서는. 근데 signification과 sense라는 걸 분리해서 지금 사용하려고 해요. 이 밀레는. sense도 뜻이고,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리킬 때 쓰는 아주 일상적인 용어예요. sense. 자, 그런데 이게 조금 다른 것으로 어떻게 쓰고자 지금 밀레는 이걸 분리시켰는가 하면, 자, 이것은 정신분석에서는 도래할 어떤 의미다 라는 방식으로 좀 개방적인 차원에서 이 단어를 쓰려고 signification과는 분리해서 이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철학에서도 이런 분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sense는 뜻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의미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방향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방향. 그래서 파리 같은 도시는 그 일방 통행이 굉장히 많아요. 일방 통행. 근데 그 일방 통행을 뭐라고 부르냐면 sens unique라고 불러요. unique는 단일하다 뜻이죠. 단일한 것. sens는 방향이라는 뜻이니까 단일한 방향, 일방이란 뜻이에요. sens unique는 일방 통행, 우리말로 하면 일방 통행인 거예요. 한 방향으로만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죠. sens unique. 자, 그런 단어를 우리가 관찰해 보면, sens라는 게 의미라는 차원보다는 뭐랄까요? 어떤 흐름의 방향이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의미론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의미론적인 차원에서는 sense. 자, 이 두 개를 일단 분리시켜 놓고 전의에는 이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전의의 의미의 차원에는 전의의 의미와 전의의 뜻, 전의의 signification과 전의의 sense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 이렇게 분리해 놓고 밀레가 일단 전의의 의미를 설명해요. signification을 설명해요. 전의의 의미 뭐냐? 여러분 지난주에 수업을 기억하시면 다 아시겠죠. 전의는 은유였어요. 기억나시죠? 늑대가 마담이 되는 게 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외워두시면 굉장히 간단해요. 늑대가 마담이 되는 게 전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아저씨가 분석가 선생님이 되는 게 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를 길거리에서 뭐 슈퍼마켓에서 누가 만났다고 쳐보세요. 만났는데 줄을 쓰잖아요. 줄을 쓰는데 제가 급해서 슬쩍 끼어들었어요. 그러면 아니 이 아저씨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저를 알 게 뭐예요? 그냥 이상한 아저씨네. 뭐야 이 사람 아저씨. 제가 먼저 왔어요. 자, 이 정도예요. 그냥 전 아저씨였어요. 근데 바로 30분 뒤에 상담실에서 만난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까 그분이시군요.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제 아저씨라고 저를 못 부르죠.
아, 분석가 선생님. 자, 이 아저씨에서 분석가 선생님이 되는 걸 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이의 의미예요. 시니피케이션. 자, 분석 아저씨가 S1이었고 분석가 선생님이 S2였다면 S1에서 S2로 옮겨가는 과정, 즉 두 기표죠. 아저씨에서 분석가로 옮겨갔잖아요. 두 기표로. 두 기표.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했잖아요. 아저씨를 분석가가 대체했잖아요. 그때 기의가 발생하죠. 그때 느껴지는 기의. 그게 시니피케이션이에요. 아시겠죠? 시니피케이션이 전이의 의미에서 그런 거니까 아, 이건 우리가 다 전이라고 한다면 생각하는 그것이네. 라고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시니피케이션, 전이의 의미는 만약에 전이라는 게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건 내담자가 이미 알고 있고 혹은 몰랐다 해도 그 슈퍼마켓에서는 몰랐다 해도 이제 상담실에 들어와서는 알게 되는 전이가 있다면 그 전이는 팔루스의 영역 안에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팔루스는 그냥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식. 우리를 지배하는 고정관념의 상식 안에서 발생하는 의미들이 시니피케이션이고 그 시니피케이션이 전이라는 상황에 들러붙으면 자, 그런 기의를 발생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의. 그러니까 전이가 발생한다라는 건 전이의 의미가 발생한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상담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전이가 발생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에 그 아저씨가 여전히 내 앞에도 그냥 그 아저씨예요. 그렇게밖에 안 보여. 이 사람 질서도 안 지키는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한테 분석받을 수 없어. 라는 상황이 계속 머물면 자, 전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분석을 못 받는 거죠. 못 하는 거죠. 뭐 슈퍼마켓이었으면 다행이겠지만 뭐 클럽에서 엄청 들이댄 남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럼 분석이 안 되겠죠. 전이가 안 일어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의 의미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기표의 대체가 일어나지 않아서. 자, 분석 초기에는 어쨌든 그런 시니피케이션이 전이의 의미로 자리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전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이의 의미의 특성은 자, 일반성이에요. 일반성. 제가 조금 전에 상식이라고 말씀드렸고 팔루스적 방향성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일반성이에요. 자, 그런 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아, 그 사람이 전이를 일으켰구나라고 분석가도 알 수 있고 아, 분석가에게 전이를 일으켜도 되겠구나라고 내담자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다른 게 일어났으면 일반적이지 않은 다른 게 일어났으면 전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분석가를 딱 만났는데 증오감이 폭발하는 거예요. 자, 이건 전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식의 차원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발생한 그 기의가 그 의미가 일반성의 차원에서 상담실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한계 효과 안에 있지 않는다면 그걸 전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이의 시니피케이션의 특성은 일반성이에요. 즉 팔루스적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팔루스적 방향성은 모두가 추구하는 의미의 방향성이라는 것이니까 자, 한계 효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한계 효과라는 표현을 쓰니까 또다시 팔루스 떠올릴 수 있겠죠. 한 7, 8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프랑시프 리미트가 팔루스의 효과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팔루스는 한계 효과를 설정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팔루스와 함께 있는 한 우리는 상식 안에 한계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밀레가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프랑스어로 C'est la signification dans laquelle vit l'analysant 이라고 해요. l'analysant은 뭐냐면 아날리정인데 아날리정은 뭐냐면 분석 주체라고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아날리즈는 분석이에요. 그 뒤에 아엔때를 붙이면 주체 뭐 어떤 하는 사람 같은 그런 주체적인 차원이 도입이 되죠. 그 단어에. 그래서 아날리즈는 분석이고 아날리정은 아날리제를 하는 사람, 분석을 하는 사람인데 깡아파의 정신분석에서는 누가 하느냐라고 치냐면 내담자가 스스로 한다라고 치니까 내담자가 아날리정인데 그렇다면 내담자라고 부르지 말고 분석 주체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날리정이 위브한다는 거예요. 위브한다. 덩락겔 그 안에서. 그게 시니피케이션이다라는 거예요. 즉 전이가 일어났을 때 내담자는 그러니까 상담이 시작되면 이 분석 주체는 내담자는 바로 그 전이 속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전이 속에 들어와서 살았기 때문에 분석을 하려는 마음을 먹는 거예요.
c'est la signification. 그것이 의미입니다. dans laquelle, 그 안에서. vit, 사는, l'analyse, 분석 주체가. 그 안에서 사는, 분석 주체가 그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의미입니다. 전의의 의미입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돼요. 일단은 우선 먼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안에 들어와서 분석가가 여기 있고 나는 내담자이고 분석가는 좀 알고 있고 나는 모르고 그래서 분석가에게 물어봐야 하고 분석가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라는 자 그런 의미의 세계에 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여요. C'est ce que tout le monde a toujours su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 모두가 언제나 알고 있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일반성이에요. 그 전의의 의미를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물론 정신분석이라는 것이 시작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모두가 알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정신분석가의 모델은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 혹은 멘토예요. 그리고 멘토라는 위치는 수만 년간 지속되어 왔던 거죠. 인류의 역사 이후에 선사시대 이전에서부터 이미 멘토의 위치는 존재했었던 것이니까 이미 그런 의미화는 존재했었어요. 내담자가 분석가에게 일으키는 전이라는 것은 역사가 굉장히 깊다라는 거예요. 정신분석이 발명해낸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멘토를 찾아왔던 소크라테스를 찾아왔던 제자들이 이미 일으키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자, 그걸 정신분석의 초기에는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분석가가 내담자가 사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거죠. 일단 그 안에 살고 그 안에서 숨쉬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쾌락을 탐닉하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안정감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해 준다라는 거예요. 좋다, 하자. 일단은 그렇게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오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긴 하지만 일단은 그렇게 시작해보자. 그래서 또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 전의의 의미라는 것을 분석 주체가 분석을 시작하면서 살게 되는 전의적 의미의 세계라고 할 수 있고 알아보는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낯선 세계가 아니에요. 분석을 시작하자마자 내담자는 아주 편하게 느껴요. 아, 이 장소가 내가 낯선 장소가 아니다라는 걸 느껴요. 아, 이 장소는 옛날에 내가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의 감정을 느꼈던 그 장소이고 좋은 선생님과도 느꼈던 그 장소이고 좋은 선배, 좋은 마스터와 내가 함께 경험했던 그 흔적을 다시 살아가는 장소이다. 알아보는 세계라는 거예요. 알아보는 세계. 여전히 팔루스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러한 세계인 것이죠. 내담자가 숨쉬고 살아가는 세계인 것이고. 자, 그런데 락강은 바로 그 세계를 초기에 허용은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석이 시작될 수 없으니까 허용은 하지만 그 장소를 소외의 장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외의 장소. 거기 좋은 데가 아니에요. 거기 너무 오래 있으면 좋지 않은 장소라는 거예요. 내담자를 지배하는 장소이고 분석 주체가 아닌 장소이죠. 분석 주체의 욕망이 소외된 장소이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장소가 내담자를 살게 해주고 숨쉬게 해주는 건 사실이지만 일단 편안하게 마치 어떤 피난처를 제공받는 것 같은 느낌, 누군가가 나에게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장소인 것이니까 피난처와 같은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좋은 장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내가 나의 정말 말할 수 없었던 트라우마를, 말할 수 없었던 죄를, 말할 수 없었던 쾌락을 말하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아주 편안하게 느껴지는 장소이긴 하지만 자,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뭐냐? 그것에 대립해서 전의의 뜻이라는 게 있어요. 전의의 뜻. Le sens du transfert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signification이 아니에요. 의미가 아닌 것이죠. sens라는 것은 이제 구별되어서 정신분석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전의의 어떤 사태로서 가정되는 단어인데 이 전의의 뜻, sens라는 것은 근데 밀레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 sens는 끝에 가서야만 알려지는 자,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끝에 가서야만 알려지는 거. 그래서 어쨌든 그 전의의 의미가 상담 내내는 알려지지 않아요. 상담이 지속되는 과정에서는 내가 지금 내담자가 분석가에게 느끼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가 알려지지가 않아요. 밝혀지지가 않아요.
그걸 밝혀주려고 하지 않아요. 분석가는. 끝에 가서야만 스스로 알게 되는 것으로 남겨두려고 하죠. 그게 성스인 거예요. 그게 뜻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데 그게 유일하게 전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기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기의도 아닌 것이 자 이걸 밀레가 뭐라고 락강을 따라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그게 바로 프랑스어로 liquidation de transfert라고 해요. liquidation du transfert 즉 전이의 청산이 바로 전이의 궁극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리퀴다시옹이 뭐냐면 리퀴드는 그 뭐 이렇게 액체잖아요. 뭐 알코올, 액체. 리퀴다시옹 이건 뭐냐면 풀어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청산해버린다는 뜻이죠. 막 흘러서 퍼져 나가 버리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온전히 모아져 있던 것을 다 그냥 팔아넘기는 것. 아예 줘버리는 거. 헐값에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죠. 자, 이게 전이의 궁극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전이가 결국 청산되는 것이 전이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유일한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이의 뜻이라는 것은 결국 전이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밝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상식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전이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뜻은 전이라는 것은 개딱지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전이라는 것은 청산 대상이다라는 것이 전이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이의 뜻은 결국 마지막 단계에서만 환멸과 함께 경험될 수 있는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기의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공백인 것이죠. 공백.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시니피케이션, 전이의 의미, 시니피케이션이 선한 것이라면 선한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윤리적이고 규범적으로 선한 장소에 있는 그런 의미화라고 볼 수가 있다면 이 전이의 뜻은 선한 것을 넘어서요. 이건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그냥 폐허의 장소에 있는 의미화의 폐허, 의미화의 정지의 장소에 있는 공백의 사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자, 그렇다면 바로 그러한 전이의 의미화를 넘어서, 즉 선한 장소를 넘어서 전이의 뜻, 성스, 리퀴다시옹, 즉 전이의 청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석가가 취해야 할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대타자가 아니라 대상A라는 거예요. 대상A. 대상A는 상징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니까 팔루스로부터도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석가가 점차적으로 자신을 대상A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분석이 그거다라는 거죠. 내담자가 팔루스의 한계 효과 안에 머물도록 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전이의 청산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자, 그래서 이 뜻이라는 단어를 성스라는 단어를 밀레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성스라는 것은 결국 농성스라는 거예요. 넌센스라는 거예요. 넌센스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그 성스의 의미는, 그 센스, 그 뜻의 의미는, 진정한 의미는, 궁극의 의미는 농성스, 넌센스라는 거예요. 즉 무의미일 수도 있고 혹은 역설적 의미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담자가 분석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결국 내담자는 항상 분석가를 바라봐요. 항상 분석가를 생각하죠. 그러면 분석가가 자신의 존재를 어디로까지, 어떤 위치로까지 옮길 수 있어야 하는가 하면 처음에 분석가의 존재는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나요? 분석가는 자신의 존재를 지불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분석가는 자신의 존재를 주는 거예요. 뭐 그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존재를 지불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게 기본 구도예요. 분석가는 자신의 존재를 줘요. 처음에는 그 존재를 가지고 내담자가 뭘 만드나요? 아버지를 만들어요. 혹은 엄마를 만들죠. 그러니까 내가 존재를 주니까 그 존재라는 토대 위에 알고 있다고 가정된 주체, 뭐 이런 걸 만들어요. 선생님, 멘토, 마스터, 뭐 이런 걸 만들어요. 그걸 만들면 내담자가 그걸 가지고 탐닉을 하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분석가는 관찰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탐닉하는지, 탐닉하는 유형이 어떤 것인지.
이 사람은 히스테리적인 방식으로 이 나의 존재를 탐닉하는지, 아니면 강박적인 방식으로 나의 존재를 탐닉하는지, 아니면 아주 드물게는 도착적인 방식으로 나의 존재를 탐닉하는지를 관찰한 뒤에 점점 존재의 위치를 변화시키죠. 그래서 제가 이전 수업에서 존재의 추락이라는 슈아그드레트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밀레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던 것인데, 자, 비슷한 과정이 전이 속에서도 일어나요. 즉, 이 존재로부터 내담자가 더 이상 이전의 방식대로는 탐닉할 수 없도록 존재를 옮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것을 상징계 안에 좌표화된 존재가 아니라 상징계로부터 빠져나가는 대상 A와 같은 특성을 가진 존재로 변형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내담자는 더 이상 상징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장소로까지 나아갔던 경험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석가의 존재가 추락하면 내담자의 존재도 추락하고, 내담자를 감싸고 있었던 전위적인 의미화의 세계도 추락하고, 전위의 세계가 추락하면 내담자는 환멸의 장소에 도달하고, 그곳에서 전위의 뜻을 경험하게 되고, 즉 전위의 청산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발명해낸 자기 자신의 욕망에 관련된 지식을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의 것으로. 그래서 자, 이렇게 전위의 변화의 여정이 분석의 과정 속에서 아주 핵심적인 것이라면, 이걸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뒤집어서 번역해 볼 수도 있겠죠. 분석가의 의미가 변한다는 거예요. 분석가의 의미. 분석가가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분석이 뭔지는 몰라도 대체로 다 알고 있어요. 누구는 분석가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상담해주는 사람, 치유해주는 사람. 자, 이게 분석가의 의미예요. 자, 그걸 변화시키는 게 락강학파의 정신분석이라는 거예요. 그걸 변화시키는 게. 정신분석의 여정 속에서 분석가의 의미를 변화시켜요. 때로는 분석가가 유령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분석가가 개새끼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분석가가 남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분석가가 동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분석가가 친구가 돼요. 엄청나게 가까운 친구가 되기도 해요. 혹은 때로는 분석가가 할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분석가가 아들이 되기도 해요. 딸이 되기도 하고. 자, 이 흔들림 속에서 결국은 분석가가 텅 비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무엇도 될 수 없는 존재가 되면 전위가 완료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위의 뜻이 실현이 되는 것이죠. 공백의 뜻, 넌센스가 실현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또한 설명하려고 밀레가 기호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와요. 기호론적인 개념. 결국 우리가 의미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의미와 대상을 구분할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을 한 뒤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표가 있다면 기표가 지시하는 건 의미일까요? 대상일까?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기표가 있다면, 단어가 있다면 이 손수건의 의미가 있죠. 손수건은 뭐 코 푸는 거, 눈물 닦는 거, 뭐 손수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세 개가 있잖아요. 자, 손수건이라는 단어를 제가 손수건이라고 발음을 하면, 이 발음된 것은, 이 기표는, 이 물질적인 감각은 의미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손수건 자체의 대상을 가리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위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위라는 것의 의미가 발생한다면, 자,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면, 의미는 팔루스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의미는 팔루스의 지배를 받아요. 자, 우리가 의미라는 것, 기의라는 것을 얕잡아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 의미를 지배하는 자는 현재를 지배하는 권력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미는 결국은 권력에 의해서 장악된 것이고, 아버지에 의해서 통제받는 것이고, 팔루스에 의해서 한계에 지워진 것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니까, 자, 의미에 집중할 수는 없어요. 의미는 우리를 소외시켜요. 그 대신 분석가는 전위 속에서 의미의 차원에 위치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차원에 위치될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전위의 대상인 것이잖아요. 전위의 대상. 그리고 그 대상으로부터
대상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죠. 왜인지 아시겠죠? 대상 A가 욕망의 원인이잖아요. 대상 중에 궁극적인 대상이 결국은 기표도 산출해내고 의미도 산출해내는 것이잖아요. 상징계의 원인은 실제계인 것이잖아요. 실제계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 지금 우리가 수십 주의 여정을 통해서 락강의 정신분석의 임상의 이론의 여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하는 단계에서 대상 A를 지속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은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어떻게 해서 상징계로부터 락강이 대상 A로 나가는지 실제계로 나가는지를 지금 추적하는 과정이잖아요. 자, 이거 전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이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상징계 내에서 발생하는 의미라고 가정하는 태도가 있어 왔다라는 거죠. 락강도 초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밀레는 그것 말고 전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석가가 의미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원인인 대상의 위치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 대상의 위치가 바로 대상 A의 위치인 것이니까, 자, 그렇게도 설명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의미와 효과 속에서 우리는 의미와 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의미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대상이 중요한 것이다. 전이도 그 위치로 가야 한다라고 밀레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의 위치로 접근하면, 분석가가 대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아니라 의미의 원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이 의미의 원인은 상징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만 생산할 수 있는 의미의 원인은 또한 아닌 거예요. 이 의미의 원인을 욕망하는 방식으로 내담자는 상징계가 뜻하지 않았던 의미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분석가에게 전의를 읽히면서 내담자는 상식의 세계가 받아들이는 일단 그 의미 속에서 숨쉬고 살아가요. 그리고 상식의 세계가 수용할 수 있는 의미만을 생산하면서 살아가지만, 분석가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극단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분석가를 욕망하면서 내담자는 상식의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독자적인 지식의 의미를 생산해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이 수업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정신분석은 내담자의 욕망에 관련된 새로운 지식의 생산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려면 그 지식, 즉 지식은 의미잖아요. 그 의미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사건과 만나야 돼요. 그 의미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사건과 만나려면 팔루스의 영역이 아니라, 왜냐하면 팔루스는 새로운 것이 전혀 없으니까, 팔루스의 영역은 결국 타자가 모두 욕망하는 그 영역에 머무는 방식으로 나의 의미 생산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팔루스가 아닌 다른 걸 욕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팔루스가 아닌 다른 것이 되기 위해서 분석가는 대상 A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따지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정신분석은, 락강파의 정신분석은 분석 주체의, 즉 내담자의 주체적인 실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본다면, 뒤집어 얘기한다면 분석가의 원맨쇼예요. 분석가가 뭐 이리저리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원맨쇼를 하고 있으면 내담자가 그걸 이렇게 관찰하면서 이리저리 따라다니다가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지식들을 생산해내면 성공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분석가는 뻔한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뻔한 존재가 되면. 그게 정신분석의 여정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아주 극단적인 방식으로라도 분석가는 뻔한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침묵하는 거, 이거 엄청나게 극단적이에요. 내가 이 돈 주고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벙어리하고 앉아있으려고 여기 앉아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화가 날 수 있을 정도로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분석가가 온갖 종류의 전략을 써서 내담자를 흔들고, 내담자의 규정으로부터, 내담자가 분석을 결정하고 규정하고 반복하는 방식으로부터 변화를 초래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분석가가 경고해요. 똑같이 하지 맙시다. 발명해내세요. 변화하세요. 그런데도 안 하면 분석가도 결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충격을 도입해서 분석을 흔들고, 내담자가 사로잡혀 있는 팔루스의 세계로부터 내담자를 끌어내려고 별 종류의 원맨쇼를 다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정을 팔루스에서 실제로라고 볼 수 있어요. 팔루스에서 실제로. 즉, 의미화 효과의 세계로부터 대상 A의 외제 의미적 세계로. 밀레는 이렇게 써요. effet de signification에서, 즉 의미화 효과로부터 au de sens de l'objet petit라고
표현을 하죠. 오흐는 아웃이란 뜻, out of, sense, de l'objet, petit 대상 A의 뜻의 외부 효과로 나아가는 것. 자, 이게 정신분석의 전이의 여정이 거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밀레가 다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시작해요. 전이에 대해서 더욱더 초자에 접근하기 위해서 더욱더 논의를 좁혀나가죠. 그래서 밀레가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내용은 이 페이지 하단에 있는 도식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인데, 자, 일단 전이는 지식이다. 이미 여러분 수차례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전에 전이 이야기하면서 지식, S2 이야기했었잖아요. 전이는 지식이다. 지난주인가요? 전이는 지식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이는 지식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전이는 S2다라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S2예요. S2는 지식이니까. 왜 지식이 S2인지 아시죠? 기표가 두 개 있어야 의미가 발생하니까 지식이 S2이고, 그리고 왜 또 전이가 지식인지는 전이는 초자이니까, 초자가 왜 전이인지도 설명을 드렸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이는 지식이고 지식의 자리에는 초자가 있다. 그리고 초자의 형상은 아버지의 형상이다. 이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일단 도식부터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다시 들어갈게요. S2는 지식이죠. 그럼 S2에는 전이가 있겠죠. 항상 전이는 안다고 가정된 주체를 전제하는 게 전이에요. 그러니까 분석가가 공부했으니까 저 자리에 앉아있겠지. 자, 이게 안다고 가정된 주체라는 거예요. 그게 왜 트리플 S냐면 S가 3개 있잖아요. 그 프랑스어로 쉬제, 첫 번째 S, 그리고 두 번째 S가 쉬포제, 가정된, 그리고 세 번째 S가 사부아. 그래서 쉬제, 쉬포제, 사부아가 안다고 가정된 주체라는 프랑스어이니까 앞자 S를 따서 밀레가 그냥 트리플 S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S 3개 쓰면 앞으로도 이게 안다고 가정된 주체, 즉 분석가이구나. 그러니까 전이 속의 분석가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자,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할게요. S2가 왜 초자인지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생각 안 나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자, 주체가 재현되는 과정은 기표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주체가 기표에 의해서 재현돼요? 라고 이제 와서 물어보시면 안 돼요. 수십 주 동안 해왔던 일이니까. 지금 락강아파의 정신분석은 언어를 통해서 인간을 파악하죠. 언어는 인간의 말인 것이고, 인간의 말은 기표를 연쇄시키는 방식으로 전개가 돼요. 한 단어가 다른 한 단어에 의해서 대체되는 방식으로 계속 제가 지금 기표를 연쇄시키고 있는 것이니까 이 기표 연쇄인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재현시키는 것이죠. 주체가 그렇게 재현이 돼요. 주체의 욕망이. 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최소한 2개의 기표가 대체되는 것을 재현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런데 첫 번째 기표가 주체를 재현한다면 두 번째 기표는 주체를 재현할 수가 없죠. 한 번에 하나씩만 재현하니까. 그렇잖아요. 간단하죠? 기표가 하나를 재현할 때 다른 하나는 그것을 재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동시에 두 자리에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바빠도 목요일 밤엔 여기서 강의하지만 동시에 뭐 어디 다른 동네에 가서 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대학 가서 강의할 수 없는 거죠. 저는 한 번에 한 번만 강의해요. 그렇지 않고 저를 뭐 다른 데서 봤다 그러면 쌍둥이거나 뭐 엄청 닮은 사람이겠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면 환각을 보셨던가. 한 번에 저는 한 번만 재현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주체도 마찬가지예요. 주체는 하나의 기표에게 재현이 되면 그럼 나머지 하나의 기표는 뭐냐? 여러분, 기표의 규정이 하나의 주체를 기표는 하나의 주체를 다른 하나의 기표에게 재현하는 것. 자, 이게 기표의 규정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표가 무언가를 재현할 때는 2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주체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체는 첫 번째 기표에 의해서 재현이 되면 두 번째 기표는 뭘 재현하나요?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거나, 어쨌든 주체는 재현하지 않고 다른 걸 재현하는데, 그걸 지식이라고도 부르고 밀레는 우리 이전 강의에서 초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체가 분열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나의 충동을 재현하는 첫 번째 기표와 그것을 억압하는 두 번째 기표로 둘이 분리되어 있다, 분열되어 있다. 그래서 S가 빗금쳐 있다. 이런 설명도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식 S2는 두 번째 기표인 거예요. S2는 두 번째 기표이고, 그래서 S2는 초자인 것이죠. 그리고 그 초자는
지식의 초자아이니까. 왜 지식의 초자아인지는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무언가가 명령을 할 때는 항상 지식의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할 때 그게 지식의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지 그냥 겁주는 방식으로 무언가가 공포스럽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지식이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초자아라는 거예요. 초자아의 특성은 지식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S2는 초자아이고 그리고 분석가는 SSS예요. 안다고 가정된 주체이죠. 그런데 안다라는 건 뭘 알아요? 지식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자아가 안다고 가정된 주체로서의 전이 속에 있는 분석가가 되는 것은 아주 논리적이라는 것이죠. 아주 논리적이라는 것이죠. 자, 이게 전이의 도식이에요. 밀레가 소개하는 전이의 도식이에요. 전이에서 초자아가 등장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밀레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분석의 초기에, 자, 항상 초기라는 것은 부적절한 전이가 일어났을 때를 말해요.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 초기의 전이, 내담자에 대해서 분석가가 허용할 수밖에 없는 전이. 그 초기의 전이에는 자, 일종의 관성적인 지식의 기표들이 살아있는 주체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또한 전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식이 바로 이 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그 도식인 거예요. S2는 그냥 관성적인 지식이었어요. 관성적인 걸 이넥티라고 한다고 이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건 그냥 불활성의 기표의 연쇄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떠돌아다니는 지식인 것이죠.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초자아인 거예요. 뭔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친구가 한 번에 두 여자에게 한 남자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그럼 옆에 와서 다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물론 뭐 너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러면 안 돼. 그럼 이건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이 친구가 얘기해요? 떠돌아다니는 지식이 얘기하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지식이. 아직 이 친구는 그 지식을 완전히 떠맡을 만한 생각은 없어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했을 때 이 친구가 실제로 그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친구가 왜? 라고 이야기하면서 얼굴을 붉혀요. 그러면 그 말을 했던 친구의 선택은 뭐 다양할 수 있겠지만 대체로 이런 거죠. 야, 그냥 그러면 안 돼. 그리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왜냐면 얘하고 뭐 분쟁을 일으킬 이유가 없잖아. 얘가 내 아들도 아니고 얘가 뭐 나한테 그렇게까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안 좋아 그런 거. 그냥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을 떠맡을 만한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초자아가 그렇게 떠다녀요. 초자아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체로 초자아라는 것이 지식의 형태를 따라서 그렇게 떠다녀요.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누가 길거리까지 가지 말고 전철에서 어떤 아저씨가 다리를 쩍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닿는 거예요, 옆에. 전 여자가 닿는 건 그래도 참을 만한데 남자가 닿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게이가 아니니까. 자, 그럼 제가 말을 해요. 아저씨, 다리 좀 오므려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라는 말이 뒤에 숨겨져 있죠. 그러면 안 돼요까지는 안 가죠. 무슨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다리 좀 오므려 주세요. 속으로 그러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안 해요. 그럼 제가 거기서 윤리학을 강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제가 자리를 피하면 되는 거죠. 즉, 옆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다.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는 지식이 있죠.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지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식이 발현될 때에 어떤 초자아의 형태를 띠고 발현이 되지만 그걸 발음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떠맡을 만큼까지의 절박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S2의 형태로 떠다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S2의 형태로 떠다니던 초자아, 지식의 초자아가 분석가에게 딱 들어가면, 자, 분석가는 그거보단 더 많이 떠맡게 되죠. 자, 그때부터 분석가가 어떤 종의 책임을 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혹은 이런 식으로 암시를 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자해를 해요. 막 자기 자신의 신체를 자해해요. 그럼 분석가가 그건 좋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면 좋지 않다라는 초자를 떠맡을 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라는 수준으로 위치가 옮겨지는 것이니까 그건 자 관성적인 지식의 기표가 살아있는 주체로 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언급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이. 전이를 설명하는 또 다른 방법이죠. 떠돌아다니고 있는 초자의 지식이 누군가의 신체를 빌어서 살아있는 주체로 형상화되는 거예요. 물론 그건 분석의 상황에서만 그런 건 아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그것도 그냥 다른 선생님 말고 담임 선생님 정도 되면 초자라는 지식이 떠다니다가 누군가의 신체에 들어와서 형상화되는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뭐 부모님한테 잘해야 돼. 라는 이런 단어가 그냥 동네 아저씨 길 가면서 툭 던지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1년 동안 어쨌든 이 학생을 맡아야 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인 것이니까 어쨌든 살아있는 어떤 죽어 있었던 지식이 살아있는 신체를 갖게 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전이라는 거예요. 이걸 또한 밀레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거기에 제가 텍스트에도 써놨지만 자, 어느 누구의 지식도 아닌 것이 즉 익명의 지식이었던 것이 누군가의 지식으로 변하는 것 이걸 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전이에요. 이건 지금 락강학파의 정신분석이 추구하는 전이가 아니고 우리가 처음 만나게 되는 전이의 사태를 계속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디테일하게 설명해서 조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사부아크 드 백선 즉 백선은 nobody예요. nobody. 누구의 지식도 아닌 그러니까 익명의 지식이었던 것이 사부아크 드 깰경 그러니까 somebody의 지식이 되는 거야. somebody. 누군가의 지식이 되는 과정. 자, 이걸 전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즉 아무 익명의 지식이었던 것이 누군가의 지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전이라고 부른다면 익명의 초자였던 것이 누군가의 초자라는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도 전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변화하는 형태의 여정이 초자가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무형의 초자가 떠다니다가 누군가가 초자의 형상으로 등장하는 것. 자, 이게 전이에요.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분석가는 스스로 초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담자의 초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 알아야 초자가 되는 거예요. 지식의 위치에 있어야 초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초자가 작동하려면 그 뒤에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밀레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지식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분석가가. 그리고 지식의 주인은 어쨌든 그 앞에서 전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 즉 내담자의 팔루스를 통제하게 되어 있어요. 유형, 무형의 형태로 어쨌든 지식의 주인은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수업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식은 권력이고 권력은 성의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는 안다고 가정된 주체 앞에서 즉 분석가 앞에서 전의를 일으키기 시작하면 분석가의 권력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걸 탐닉하죠. 들어가는 복종을 탐닉하려고 하고 그로부터 성애적인 쾌락의 수준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를 믿고 따르는 방식으로 어쨌든 쾌락의 세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올바르지 못한 세계, 소외된 쾌락의 세계인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의미 세계를 한계 지으려고 해요. 의미 세계를 한계 지으려고 해요. 분석 시작하고 삶이 굉장히 올바라졌다, 좀 안정을 찾았다라는 표현들이 등장하게 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걸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신분석은. 자, 그런데 여기서 밀레가 이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그 지식이 자, 지식은 언제나 누군가의 지식이에요. 이건 분명하다는 거. 지식이 무고한 지식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지식은 언제나 누군가의 지식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만들어낸 지식이잖아요. 누군가가 만들어서 믿고 따르는 지식들인 것이니까 지식은 무고한 지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중립적인 지식도 없어요. 그런 환상을 우리가 가끔씩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식은 언제나 누군가의 지식인데 그럼 누구의 지식이냐? 이에 대해서 밀레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모의 지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지식은. 사부아크 데 빠홍은 아니에요. 페런치의 지식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지식이냐 하면 조부모의 지식이다라고 표현해요. 조부모. 혹은 조부모의 조부모의 지식이다라고 표현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살아있는 누군가의
자체가 지식의 주인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대타자의 지식, 혹은 대타자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밀레가 여기서 조부모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 혹은 조부모의 조부모라고 표현하는 것은 대타자의 대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양다리 걸치면 안 돼 라는 표현을 누가 했다면, 그거 누가 만든 지식이에요, 여러분? 누가 그래? 라고 한다면 될 수 있어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면 인생 망친대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럼 니네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자. 그럼 실제로 가서 물어봐요. 어머니 그런 얘기 하셨어요? 했기는 했는데 내가 만든 말은 아니야. 그럼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할머니, 너네 할머니. 그럼 할머니한테 가서 물어보면 할머니가 만든 말도 아니죠. 누군가로부터 전수된 말들인데 그게 누구인지는 밝힐 수가 없어요. 지식이라는 게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초자가 관련된 지식이라는 게, 규범적 지식이라는 게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부모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부모의 지식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 뒤에 궁극적인 권력이 가정이 되어야만 해요. 그 궁극적인 권력을 대타자의 대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락강은 그 대타자의 대타자는 없다라고 표현을 하죠. 결국 그것은 어떤 초월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기보다는 결국 우리의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가상적인 권력의 지식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정당성도 가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당성을 갖고 있다라고 가정만 되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 여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남자는 저렇게 살아야 돼라고 보통 어른들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사람은 애를 낳고 살아야지, 뭐 이런 얘기. 여자라면 뭐 아이를 낳는 기쁨을 맛봐야지, 뭐 이런 얘기. 자, 그 어디서 본 단어들이에요? 잘 모르죠. 물어보세요.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냐면 그냥 다 그래라고 하지. 그걸 어디서 들었다, 뭐 무슨 학원에서 들었다, 어디 대학의 몇 페이지에서 그런 얘기 나왔다, 이런 얘기는 못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조부모의 지식인 거예요. 그런데 그 조부모의 지식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게 일종의 초월적인 진리라고 믿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대타자의 대타자인 거예요. 자, 그러한 형태로 이러한 초자의 지식이 유통되고 있다는 거예요.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초자의 지식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단지 무구한 것만은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초자가 분석가의 형태를 취하게 되면 일단 육신을 갖게 되어서 말이 나오고 어떤 감각적인 접근이 가능한 것이니까 파토스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단계까지 들어가기 전에도 이 조부모의 지식으로서의 이 초자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구한 중립적인 사태는 아니다라고 밀레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죠. 자, 지식의 형태를 통해서 등장하는 초자아는 이미 뭐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르송 뒤빼흐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르송은 사운드예요. 뒤빼흐는 of father.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리, 아버지의 목소리와 같은 차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굉장히 새로운 도입이에요. 자, 지금 어떤 규범적인 문장이나 규범적인 지식 속에서 등장하는 초자아가 누군가의 신체를 통해서 현시되기 전에는 무구한 것처럼 지금 가정이 되는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고 밀레는 다시 여기에 사운드를 집어넣고 있어요. 어디에 그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감각적인 파토스적인 것이 이미 지식의 형태 내부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르송 뒤빼흐인데 이걸 좀 빨리 읽으면 르송 뒤빼흐가 돼요. 그러니까 르송을 더 사운드를 붙이면, 르송을 더 사운드를 붙이면 르송이 되죠. 르송은 뭐냐면 레슨이에요, 여러분. 레슨, 영어의 레슨. 르송 뒤빼흐, 아버지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되죠. 아버지의 가르침은, 자, 지식의 형태가 언제나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수업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지식이라는 것은 무구하지 않다. 지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권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지식은 아버지의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누구로부터 오나요? 아버지로부터 와요. 그게 친아버지이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누구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역할을 하는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 뭐 어쨌든 아버지의 역할, 교감 선생님, 혹은 책을 썼던 어떤 선생님, 멘토, 누구로부터 와요. 자, 그 아버지의 가르침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지식은 그래요. 그래서 지식은 권력적이라는 거예요. 지식은 권력자가 만들어낸 거니까. 자, 지식은 권력자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지식이 성별이 뭔지를 관찰해 보세요. 혹은 국적이 무엇인지를 관찰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락강이 어디 에티오피아 출신이라면 우리가 공부하고 있겠어요? 아니에요. 서구 열강 출신이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자, 지식은 어쨌든 아버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전 세계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국가로부터 흘러나온 지식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들이 지배하는 것이죠. 지식은 남성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지배자로부터 나온 지식이기 때문에 성별도 남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락강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락강의 가르침도 남성의 가르침이고 아버지의 가르침이니까 거부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반론을 제기해 볼 수도 있겠는데 그나마 락강적 지식은 여성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랄까요?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그냥 시작했으니까 저는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걸 할 필요는 없어요. 하기 싫은데도 하기 좋으니까 몇십 주째 저를 따라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지겨워. 그럼 가시면 돼요. 이거 안 해도 공부할 게 되게 많고 좋은 책들도 많아요, 여러분. 지금 에크리가 나왔는데 뭐 10몇만 원이잖아요. 그 보는 순간 저는 욕이 좀 나왔어요. 뭐야, 10몇만 원이면 이 돈 가지고 다른 좋은 걸 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변명을 하자면 락강의 텍스트는 여성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 여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아버지의 가르침이지만 아버지를 죽이는 아버지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르 송, 디 베흐, 즉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미 지식의 내부를 반영하고 있어요. 이미 지식의 내부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반영하고 있다. 초자의 목소리가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초자의 목소리가. 그게 어떤 지식이 되었건 규범적인 명령이 되었건 그렇지 않건 어쨌든 지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모든 담론의 내부에는 초자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흥미롭게도 그것만큼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것만큼은 어떤 감각이에요. 즉 S2가 아니라 다른 게 지식의 내부에 존재한다라고 지금 밀레가 슬그머니 논의를 전개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지식의 내부에 기표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아주 독특한 차원을 도입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의 내부에 저 책들, 꽂혀있는 저 책들의 내부에 문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목소리가. 지식의 내부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있다는 거죠. 물론 락강의 텍스트, 락강의 책의 내부에는 락강의 목소리가 있겠죠. 근데 그건 아버지의 목소리이기보다는 악마의 목소리 같아요. 여러분, 악마의 목소리.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목소리. 자, 그래서 분석의 초기에 다시 초기로 돌아와서 분석가가 내담자에게 경험하도록 해주려고 노력하는 건 뭐냐? 바로 그 목소리라는 거예요. 바로 그 목소리.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밀레는. 자, 분석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석이라는 건 말하는 거예요. 내담자에게 말을 하도록 하고 분석가도 같이 말에 참여하고 말하는 거예요. 말로써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표 우선주의, 기표주의자가 되는 것인데 그 말을 계속 연쇄시키는 과정 속에서 분석가가 노리고 있는 건 뭐냐면 의미의 전달이 아니라는 건 명백해요. 의미의 전달이 아니에요. 분석가가 내담자를 붙잡고 별 얘기를 다 해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담자에게 별 얘기를 다 요구해요. 어떤 종류의 의미들이 계속 들어오죠. 의미들이 계속 공유되죠. 자, 그런데 거기서 진정으로 분석가가 원하는 건 뭐냐면 즉 언표가 교환되는 과정 속에서 자, 의미의 세계가 언표의 세계예요. 언표는 말해진 것들이에요. 말해진 것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걸 레농세라고 부르죠. 그 에농세들이 흘러다니는 그 속에서 분석가가 원하는 건 뭐냐면 레농세가 아니라 레농시아시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즉 언표화가 등장하는 것이죠. 즉
말 속에서 의미가 배제된 감각이 등장하는 것. 즉 소리가 등장하는 것. 그 소리를 느끼게 되는 것을 일단은 분석가는 겨냥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밀레는 자신의 이론을 전개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도식을 4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뭔가 기이한 전혀 새로운 수식을 하나 제시하고 있는데 이건 락강의 수식이보다는 밀레의 수식인데 보시면 맨 아래에 E가 있죠. E가 영어 알파벳 E가 있죠. 프랑스어로는 E라고 하죠. E가 있고 그 다음에 짝대기가 있죠. 아래 위를 나누는 짝대기가 있고 위에 대문자 즉 대문자 영어 알파벳 E가 있어요. 자, 이 두 개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밑에 있는 것은 억압되어 있거나 혹은 일단은 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인데 이 소문자 영어 알파벳 E는 에농세예요. 에농세. 즉 언표예요. 즉 의미화예요. 의미화. 즉 의미. 시니피케이션이 시니피케이션. 언표 시니피케이션. 레농세. 자, 말해진 것의 의미. 즉 일반적으로 내담자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 일반적으로 내담자가 의미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 자,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대문자는 레농시아시옹, 즉 언표화예요. 동사적인 것. 즉 언표가 아니라 언표가 등장하는 그 사건, 그 감각적인 사건이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언표에 주목하지 말고 그 말 자체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자, 이건 알파벳이 아니죠. 이거는 고대 그리스 알파벳 시그마예요. 시그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밀레가 이걸 엉텅드르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 표시를 쓰는데 엉텅드르는 무슨 뜻인가 하면 듣다라는 뜻이에요. 엉텅드르. 근데 듣다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에쿠테도 듣다야. 에쿠테 제쿠테 라 뮤직 그러면 나 음악 들어. 에쿠테 라 뮤직 그럼 음악을 듣기라는 것인데 이 에쿠테는 정말 듣는 거야. 소리를 듣는 거. 그걸 이렇게 듣는 것인데 엉텅드르는 뭐냐면 내가 듣고 이해한다라는 뜻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정텅 그러면 나는 듣다라는 뜻도 되지만 나는 그렇게 이해한다라는 뜻도 돼요. 그 썽텅드르 하면 상호간에 서로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나 자신이 이해하는 것이기도 해요. 스스로 이해하는 것, 스스로 듣는 것이란 뜻도 되니까 어쨌든 이 엉텅들으라는 것은 단지 그냥 뭔가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해하고 듣는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데 그걸 시그마라고 표시해요. 그럼 이 시그마가 연결되는 건 뭐냐면 에농시아시용을 즉 언표화를 듣고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전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내담자가 자신이 말하는 과정 속에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걸 가리키는 것이죠. 자, 다시 그리로 돌아올게요. 다시 그리로 돌아올 테니까 일단 우선 먼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언표라는 게 있으면 언표라는 게 그건 S2예요. S2 지식인 거예요. 언표는 말해진 것의 의미, 시니피케이션이죠. 자, 시니피케이션, 에농세, 언표, S2 다 같은 거예요. 자, 이건 주인이 없이 떠돌고 다니는데 자, 그것들이 나에게 들려온다든지 나에게 느껴진다든지 해서 생명력을 갖게 될 때에는 그 앞에 밀레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주디크가 붙는다는 거야. 주디크. 주디크는 주는 I, 디크는 나는 그렇게 말해. 그 다음에 언표가 달라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언표를 밀레가 사용하느냐면 Il faut toujours finir ce qu'on a commencé.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한 걸 우리는 언제나 꼭 끝내야 돼. 자, 우리 흔히 듣는 부모님으로부터 듣는 얘기잖아요.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 뭐 이런 얘기 항상 듣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건 지식의 형태로 우리를 떠다니고 있죠. 우리의 세계를 떠다니고 있어요. 시작을 했으면 끝을 내. 매번 하고 마무리는 짓지 못하고 뭐 그런 거는 하지 마. 뭐 이런 어쨌든 지식의 형태로 초자가 내재된 지식의 형태로 그런 단어들이 떠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그 앞에 주디크가 붙는다라는 거예요. 즉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는 내가 말하는데 시작했으면 끝내. 라는 식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냥 시작을 했으면 끝내야 한다라는 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식이 초자 형태로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는 내가 말하는데 시작했으면 끝내 라는 식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 뒤에 이 말의 주체가 가정이 되는 방식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이고 그 주체가 바로 초자라는 거예요. 초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체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목소리라는 거예요. 목소리. 그러니까 단지 기표의 형태로 언표가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초자의 흔적이 남겨진 지식이라면, 언표라면 그 뒤에 어떤 목소리가 들려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자, 이거 가장 흔하게 이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정신병적 주체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추상적으로만 그런 목소리의 존재를 가끔씩 느낄 수 있고 혹은 이따금씩 뭐 불안할 때는 환청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정신병자들은 실제로 그 주체를 느껴요. 목소리를 들어요. 즉 대상 A가 실제 세계에 등장하는 거예요. 정신병의 세계에서는. 그냥 언표만 등장해서 우리가 스스로는 여러분 정신병적 주체와 신경증적 주체의 차이는 이거예요. 신경증적 주체는 모든 걸 추상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신경증적 주체는 자 이런 거죠. 아 오늘 공부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지식이 나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그 뒤에는 초자의 목소리가 있기는 있는데 근데 그것은 억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실제처럼 느껴지진 않아요. 그냥 아,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정도예요. 그냥 잘까? 자 이런 오늘 글 써야 되는데 그냥 잘까?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정신병적 주체에게는 오늘 공부해야 되는데 뒤에 숨겨져 있는 이 목소리가 실제로 출현하죠. 그래서 공부해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정신병적 주체에게는 그게 들려요. 진짜로. 누가 나에게 명령을 하는 거야. 내 귀에 대고 명령을 하는 거죠. 말을 해요. 그리로 가. 학교에 가.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말을 하는 그 대상 A로서의 목소리의 존재가 정신병의 세계에서는 실제로 귀환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실제로 귀환하고 신경증적 세계의 주체에게는 억압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못 느끼는 거죠. 그 아버지의 목소리를 우리는 잘 못 느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신분석이 밀레는 그렇게 주장해요. 정신분석이 그걸 느끼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뒤에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뒤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내담자가 느낄 수 있도록 성텅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한 내담자가 자기 자신의 말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아주 유익한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내담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초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야죠. 담배 끊어야죠. 가족한테 잘해야겠죠. 술 끊어야겠죠. 집에 일찍 들어가겠죠. 와이프한테 잘해야겠죠. 다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자기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다른 목소리가 있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지 본인의 아버지의 형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할아버지인지 동네 아저씨인지 선생님이었는지 혹은 누군가의 다른 누군가인지에 대한 그 형체를 찾아서 탐사에 들어가는 것을 정신분석의 여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간주를 하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그 목소리에 접근하는 것. 정신분석의 중요한 여정이라면 그 목소리의 주인이 잠시 되어주는 것. 자, 그걸 정신분석에서의 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 사람의 목소리의 주인공이 아버지이든 할아버지이든 어머니였건 삼촌이건 큰아버지였건 누군가 다른 사람이었는데 정신분석이 시작되고 전이가 설치가 되면 그 정신분석의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그 초자의 목소리가 분석가가 되는 거예요. 분석가가. 자, 그걸 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그 초자의 목소리가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라는 사실을 내담자가 알도록 해주는 것. 다시 말해서 그 초자의 목소리가 인칭이 없는 비인칭적인 목소리였다가 즉 유령적인 목소리였다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체를 마치 귀신이 들어오듯이 신체를 밀어서 들어간다라는 그 현상들을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 비인칭의 초자의 목소리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 자, 이게 정신분석의 중요한 절차라는 것이죠. 자, 그것 또한 설명하기 위해서 밀레가 그 레토디라는 라강의 텍스트에서 세미나 텍스트죠. 텍스트에서 라강이 그 비인칭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를 잠시 인용을 해요.
읽어드리면 이렇게 그 레토디라는 텍스트에서 이렇게 락강이 이야기하죠. 자, que on dise reste oublié derrière ce qui se dit dans ce qui s'entend 이라고 하는데 번역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que on dise는 뭐냐면 말한다는 사실이 듣는 자의 안에서 말해진 것의 뒤로 망각되어 남겨진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분절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자, 누군가가 자기가 말하는 걸 듣겠죠. 저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잖아요. 말을 하는 걸 듣는데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자, 그런데 듣는 자의 안에서 주요하게 모든 걸 장악하고 가리는 것은 말해진 것이에요. 말해진 것. 스키 스디가 말해진 것이에요. 말해진 것. 스키 스디 말해진 것. 즉 엄표인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하면 엄표가 모든 걸 다 장악해 버려요. 즉 의미화가 의미들이 장악하기 때문에 그 의미 뒤에 더 중요한 말한다라는 사실이 망각되어서 남겨진다라는 거예요. 억압된다라는 것이죠. 말한다라는 사실, 꽁디스가 억압되어서 남겨진다는 것이죠.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는 말하는 이 동사적인 차원에 대해서는 잘 주목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말하는 동사적인 차원에 대해서. 그보다는 말해진 것에 더 주목한다는 거, 의미들에 주목한다는 거죠.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인데 정신분석은 그것을 뒤집어서 접근해요. 말해진 것, 그 의미들의 세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하는 그 행위예요. 왜냐하면 그 말하는 행위가 무엇을 내재하고 있는가 하면 누가 말하는지를 숨기고 있으니까. 초자가 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초자는 내담자의 과거의 역사 속에서 어떤 아버지로부터 어떤 경험적인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작동하는 초자인 것이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밀레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분석 경험이란 뭐냐? 말 존재를 출현시키는 절차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 존재. 빠글레트르라는 락강의 용어를 변주하는 거죠. 빠글레트르. 빠글레가 말하다고 에트르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락강이 빠글레트르라고 부르는데 락강의 신조어죠. 근데 이건 우리가 그러니까 정신분석이 생각하는 인간이란 말하고 말해지는 존재일 뿐이니까 말 존재다라고 이렇게 규정해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빠글레트는 말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의 본질적인 장소에 어떤 존재가 있다. 그 존재를 드러내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빠글레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 경험이란 말 존재를 출현시키는 절차다라고 밀레가 그렇게 또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정신분석이 뭐냐 그러면 말 존재 출현시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내담자가 막 얘기를 하잖아요. 막 얘기를 하면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밝히는 거예요. 물론 내담자가 얘기하고 있겠죠. 무슨 소리 하세요, 분석가님? 저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약 드셨어요? 술 드셨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분석가는 안 믿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엄표의 환상에 장악당해 있을 뿐이지 실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당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애들을 경험해보면 더 쉽게 제가 하는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5살, 6살짜리 특히 여자애들 말 엄청 잘하잖아요. 잘하는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애들은 얘가 애인지 어른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막 수다 떨잖아요. 근데 그 수다가 엄청나게 어른스러워요. 누가 이야기하고 있나요? 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의 흔적이 이 아이에게 말을 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걸 카피하고 있는 것이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얘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얘가 경험한 타자, 대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건 애들의 세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95%는 락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락강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담자가 자기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제가 이랬고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자라왔고 이런 부당한 일을 당했고 이런 쾌락을 경험했고 이랬고 저랬어요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찾아내는 게 정신분석의 여정이라는 거죠.
분석 경험은 말 존재를 출현시키는 절차이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석에서 획득되어야 하는 차원은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을 듣고 이해하는 차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두 가지 용어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미리 제시해 드렸잖아요. 썽텅들하고 세꾸떼, 즉 엉텅들하고 에꾸떼. 에꾸떼는 그냥 듣는 거예요. 근데 엉텅들, 썽텅들은 자동사를 써서 썽텅들은 이해하면서 듣는 거예요. 근데 정신분석은 썽텅들 빠글레, 즉 말하는 걸 이해하고 듣는 것의 과정이지 세꾸떼 빠글레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밀레도 그런 얘기 이 텍스트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자기가 하는 얘기 듣는 사람들 있죠. 자기가 막 얘기하면서 거기 취하는 사람들. 그런 경우 없으세요? 막 얘기하면서 자기 이야기에 취해서 그걸 막 듣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성애적인 특징을, 그걸 자기성애라고 오토 에로티즘이라고 밀레가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 내 목소리 너무 좋아. 막 거기에 취해서 자기 이야기에 빠져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목소리를 혼자 들으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정신분석은 그걸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건 그냥 그 사운드를 듣는 차원이고 그게 아니라 썽텅드르 빠글레. 지금 진짜로 이야기하는 게 누구인지를 듣는 것. 세 차원이 그 절차와 그 과정이 정신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의 목소리를 추출해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제3의 목소리를 추출해내는 것.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서 밀레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프랑스어로 그대로 읽어드리고 번역을 해드릴게요. 자, 뭐라고 하면 자, c'est l'entrée dans l'expérience analytique qui fait émerger le par-l'être. Celui qui ne parle pas pour dire quelque chose, qui ne parle pas pour ce qui se dit, celui qui parle pour parler.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번역을 하면 이거예요. 자, 그것은 분석 경험 속에서 말 존재를 출현시키는 자, 그러한 시작인데 말 존재를 출현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데 그것은 무언가의 의미를 말하기 위해서 말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의 의미를 목적으로 하는 말은 아니고 그걸 듣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말하는 존재도 아니고 그거 둘 다 아니고 뭐냐 하면 그 말 존재란 말하는 행위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어떤 말하는 행위의 주인공을 추출해내기 위해서 분석 경험은 말 존재를 출현시키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행위를 추출해낼 수 있도록 초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결국 정신분석의 중요한 절차라는 것이죠. 그걸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대체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복잡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의 내용을 제가 잘 사용하는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쓴 책이 고독의 매뉴얼에서 세바스찬 나이스의 진짜 인생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여러분 나보코프의 소설 제가 수업에서 자주 인용을 하잖아요. 자,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지금까지 한 얘기가 바로 나보코프에 대한 저의 논평이에요. 특히 나보코프의 소설 중에서도 세바스찬 나이스의 진짜 인생이라는 그 책, 그 절판되어서 구하기 힘들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남산도서관에서 찾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기뻤는데 자, 세바스찬 나이스의 진짜 인생 읽어보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이 텍스트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절판됐으니까. 제가 이걸 고등학교 때 읽었나 그랬어요. 아주 옛날에 읽었는데 자, 거기서 제가 이 책에 대한 내용을 다른 수업에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용이 뭐냐면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요약을 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자서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서전이 아니라 전기를 쓰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소설의 화자가 자신의 형 이야기를 쓰고자 해요. 결국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하고 언표를 전개시키는 거죠. 의미를 전개시키는 그게 소설이잖아요. 어떤 의미가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의미란 뭐냐면 자신의 형의 삶의 의미들이에요. 자신의 형이
세바스찬 나이시라는 사람인데 그 형이 작가였어요.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았고 어떤 의미 있는 책을 썼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꼭 밝히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악인이 출판업자가 이 형을 곡해하려고 해요. 형의 삶을. 그래서 자기가 먼저 형에 대한 전기를 써야겠다라고 결심하고 형의 삶의 궤적들을 이렇게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쓰는 거예요. 형이 어떤 사람과 만났고 사귀었고 누군가 사랑을 했고 누군가를 증오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전개시켜 나가는데 계속 거기서 이 주인공이 오인을 받아요. 형과 너무 닮아서 이 세바스찬 나이시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 돌아온 것처럼 유령처럼 취급당하기도 하고 혼동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서 이 세바스찬 나이스에 대한 글을 쓰고 있는 동생이 문득문득 이런 문장을 써요. 지금 누가 세바스찬 나이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요. 자, 그래서 그 소설을 끝까지 읽게 되면 일종의 메타소설이라고 부르는 유형의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끝까지 읽게 되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가 하면 결국 이건 나보코프 자신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나보코프 자신의 이야기다. 지금 나보코프가 작가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떤 소설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나보코프 본인이 소설가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본인의 소설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결국은 이중적인 방식으로 누군가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나보코프가 그 소설을 쓸 때 영어로 썼어요. 세바스찬 나이스의 진짜 인생이라는 이 소설이 영어로 쓴 소설인데 영어로 쓴 첫 번째 소설이에요. 그럼 이전엔 나보코프가 어떤 나라 말로 글을 썼는가 하면 러시아 말로 썼어요. 왜냐면 러시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20대 초반인가 20대 초반인가 10대 말에 다 성장해서 러시아로부터 탈출해서 러시아 혁명으로부터 탈출해서 프랑스에 좀 살다가 다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이에요. 근데 프랑스에서 쓴 소설이에요, 이게. 그런데 거기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 소설을 쓰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간접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은 영어로 써야 하는 상황인 것이니까. 모국어가 아니에요. 물론 귀족이었기 때문에 영어도 잘했고 뭐 어렸을 때부터 배우잖아요. 뭐 프랑스어도 배웠고 그래서 그 이전엔 프랑스어로 소설을 하나 썼는데 어쨌든 외국어로 소설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외국어로 소설을 쓰면서 결국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건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우리는 락강의 관점에서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소설을 쓰고 있는 건 러시아인 나보코프는 아니에요. 러시아인 나보코프는 아니고 영어를 쓰는 나보코프니까 결국은 이건 영어가 쓰고 있는 소설인 거야. 영어라는 대타자에 의해서 쓰고 있는 소설이라는 것이죠. 즉 상징계를 빌어서 상징계의 언어 창고를 빌어서 나보코프라는 주체가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니까 결국 본인의 목소리가 나오기보다는 그 상징계 창고지기에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더 유력하겠죠. 자, 그게 바로 하나의 언표 뒤에 다른 자의 목소리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사례이기도 하고 결국 모든 소설이란 그런 것이다라는 방식으로 문학 비평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보코프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 한국어로 소설을 쓴다 해도 결국은 나는 나의 언어로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어진 언어를 가지고 쓰는 것이잖아요. 내가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한국말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한국어를 그다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국어에 미쳐서 철자법 하나도 한국이 우리말이 고운 것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이런 말모이 같은 영화 보러 가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만약에 제가 소설을 쓴다면 한국어로 써야겠죠. 왜일까요? 그렇게 강제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보코프처럼 생각하겠죠. 그 발화의 주체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거리를 두려고 하겠죠. 자, 이게 말하는 자의, 그게 소설가이건 나보코프이건 혹은 제가 되었건 어떤 언어로 말하는 자의 숙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숙명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냥 그게 나의 말인 줄 알아요. 나의 말이 아니고 타자가 나에게 강제한 말에 나는 복종하고 그 안에 스며들어가서 장악당하고 조종당하고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나의 말인 줄 알고 아주 신나서 떠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분석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주체를 데리고 와서 유도한다는 거죠. 본인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도록. 지금 당신이 말하는 당신의 인생사는 어떤 종류의 목소리로 말해지고는 있지만 그 목소리는 당신은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타자의 언어에 지배되고 있다. 그게 더 심각한 사태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사가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고통을 겪었고 어떤 기쁨을 겪었고 했던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당신의 목소리가 장악당하고 있는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더 굴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밀레가 이렇게 얘기해요. 분석 초기에 이러한 전이가 일어났을 때 분석가가 도입하려고 하는 전략은 언표로부터 거리두기다라는 거라고 얘기하죠. 언표로부터 거리두기. distanciation par rapport à l'énoncé라고 하죠. 언표로부터 거리를 두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본인이 하고 있는 의미들로부터 거리를 두게 만드는 거예요. 의미들로부터. 물론 분석가가 의미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한 척하면 말 안 하겠죠. 그렇잖아요. 지난 분석에서 무슨 이야기 했는데 기억을 못해요, 분석가가. 그러면 안 듣네.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안 오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분석가는 내담자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는지 언표의 차원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문체로 이야기했는지가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문학 비평가는 소설가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 안에 스토리가 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문체가 어떤 것인지 더 관심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표로부터 거리를 둔다라는 거죠. 혹은 그 둘 수 있는 태도를 내담자가 갖게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표로부터 거리를 두게 되면 뭐가 등장하나요? 언표화가 등장해요. 언표화에 주목할 수 있게 돼요. 비로소. 그리고 언표화의 차원에서 어떤 목소리가 은폐되어 있는지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 초자아가 고스란히 경험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프랑스어에는 있고 우리나라에는 없는 단어 on, 옹이라고 하는데 옹. 이게 뭐냐면 내가 먹는다 그러면 tu mange예요. tu mange. 네가 먹는다 그러면 내가 먹는다 그러면 tu mange예요. 당신이 먹는다 그러면 vous mangez. 갑자기 불어 수업이 됐는데 그런데 그냥 on mange 그럼 뭐냐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그냥 대충 그냥 우리 먹어 이거예요. 옹이라는 단어는 비인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떤 얘기를 들어서 그런 걸 알고 있는데 누구에게 들은지는 몰라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다리 놓으면 안 된대. 누구한테 들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양다리를 놓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야 양다리 놓으면 안 돼. 그럼 내가 물어보잖아요. 누가 그래? 그러면 그냥 그래. 사람들이 그래. 그게 그때 옹이라는 단어 써요. 옹디. 사람들이 그래. 옹디.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건 안 좋대. 그러니까 비인칭인 거죠. 옹. 근데 이 옹이라는 인칭이 바로 우리의 언표 뒤에 숨겨져 있는 어떤 목소리의 차원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락강이 이 옹에 대해서 이 텔레비지옹이라는 텍스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밀레가 그걸 소개하죠. Le cher 옹이라고 해요. cher는 뭐냐면 cher는 보통 영어 편지에도 쓰잖아요. cher 옹이라는 거 뭐냐면 아주 소중한 옹이라는 거죠. 프랑스어의 아주 소중한 cher 아주 소중하고 아주 아끼는 le cher 옹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 cher 옹은 왜 소중하냐 하면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성이냐면 d'être nulle part, 즉 어디에도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도 아니잖아요. 자, 옹디 끄 하면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건 아니래. 그러면 누가 그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 존재는. 근데 그냥 그렇게 말해줘요. nulle part, d'être nulle part, nowhere죠. nowhere. 근데 동시에 이 d'être nulle part이기 때문에 d'être partout라는 거예요. 즉 어디에나 또한 편재해요. 이걸 옴니프레정스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편재한다. 어디에나 있어. 왜 보통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디에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화장실에 들어가서 잠시 문 걸어 잠그면 하나님 못 볼 거야.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여기도 있어요. 어디에도 있어요. 이게 옴니프레정스예요. 편재라는 뜻인데, 자, 이런 편재의 특성이 또한 옹이라는 단어에 스며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옹이라는 단어가 바로 초자에 연결되는 단어, 초자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는 편재한다는 것이죠. 어떤 언표로 우리가 흘러 들어가도 그 뒤에는 초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어떤 언표와 만난다 해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간이야말로 바로 대타자의 목소리가 자리하는 옹의 장소라는 거예요. 옹. 그래서 이걸 더 쉽게 설명하려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밀레가 그 격언과 속담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요. 프랑스어로 르 포베르브라고 하는데 격언 또는 속담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격언이나 속담은 누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르죠. 예를 들어서 흔하게 말할 수 있는 격언 뭐가 있을까요?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격언 하나만 말해주세요. 격언, 속담. 네? 수업을 일찍 마친 만큼 이익이다. 전 처음 들어보는 격언입니다. 높이나는 새가 멀리 그렇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 더 모이를 많이 먹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 누가 했어요? 그 얘기. 모르죠. 몰라요. 자, 그걸 이제 밀레가 뭐라고 부르냐면 지혜의 퇴적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퇴적물들이 쌓여서 견고한 격언을 만들어내는데 그 격언의 특징은 비인칭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칭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인칭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따질 거 아니에요. 그 만약에 높이 날았는데 못 보는 새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따져갖고 폐기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격언이라는 것은 그렇게 비인칭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비인칭성의 자리가 초자의 자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는 부분으로 가게 될 텐데요. 쭉 지나서 도식 하나를 보시면 돼요. 5페이지의 하단에 있는 도식을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밀레가 이리저리 이렇게 우리를 이끌고 왔던 거예요. 자, 대타자라는 것은 상징계잖아요. 그러니까 말의 세계인 것이잖아요. 자, 그 말의 세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표와 의미만 있다, 기표와 기의만 있다라고 가정했었는데, 자, 도식을 보시면 중앙에 오트르 뒤 코드라는 단어가 있죠. A라고 대문자로 써진 것. 그게 대타자예요. 오트르, 대타자, 큰 타자, 즉 상징계. 즉 상징계는 언어의 세계, 언어의 창고. 언어의 창고에는 기표가 있고 기표가 생산하는 기의가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왼쪽으로만 가는 줄 알았어요. 그 A로부터 왼쪽으로만 가는 줄 알았어요. 왼쪽에 뭐가 있나? 작은 S가 있죠. S를 작게 쓰면 락강 수식에서는 signifi에, 즉 기의예요. 기의는 의미죠. 의미. 그래서 그 밑에 작은 s와 괄호친 큰 a가 있어요. 즉 대타자로부터 발생한 의미인 거예요. 이게 시니피케이션이죠. 의미의 세계, 언표의 세계이기도 하고. 자, 이쪽만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타자 뒤에 숨겨진 게 있다는 거죠.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그것을 오른쪽에 있는 부아라고 하죠. 부아, 보이스를 부아라고 해요. 목소리. 부아. 그리고 그 다음에 괄호치고 큰 대문자로 S를 쓰고, 자, 크게 S를 쓰면 기표예요. 기표. 기의가 아니고. 그리고 다시 괄호치고 A가 있으니까 즉 대타자의 기표인 거예요. 근데 기의는 없고 기표만 있어요. 그러니까 대타자의 목소리인 거죠. 목소리. 그러니까 물질성이잖아요. 단어의 물질성이니까 목소리잖아요. 바로 이 차원이 초자가 위치하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초자를 왼쪽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식이라고 가정해 왔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초자는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은 되지만, 그래서 의미를 전달하지만 지식은 의미 전달이니까. 그러나 그 뒤에 옹의 차원이 있어요. 비인칭의 차원이 있는데 그 비인칭의 차원에 목소리가 있고, 자, 그 부분이 대타자의 기표인데, 자, 그런데 그 다음 도식을 보시면, 자, 그러한데 마지막 도식이죠. 마지막 도식의 상단부에 있는 건 위에서 설명한 대로요. 대타자라는 A로부터
기의 작은 s와 대타자 a가 있는 것과 목소리가 추출되는 것이 있는데 이 목소리가 추출되기 위해서는 의미를 빼면 돼요. 즉 보시면 부하라고 하고 가로치고 마이너스 s 소문자를 써놨잖아요. 마이너스 s가 뭐냐면 기의를 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표에서 의미를 빼면 목소리만 남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정신분석의 절차가 내담자가 말하는 그 발화 속에서 의미를 가볍게 만들어서 제거하고 목소리를 듣게 만드는 절차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그렇게 s를 빼면, 즉 기의를 빼면, 엄표에서 기의를 빼면 대문자 s와 빗금친 a만 남아요. 빗금친 a는 대타자인데 결혈을 가지고 있는 대타자라는 거죠. 대타자의 본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대타자의 기표가 등장하니까 기의가 사라졌으니까 기표만 등장하겠죠. 자, 그걸 우리는 목소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목소리. 자, 그런데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 보세요. 대타자의 세계, 기표의 세계라고 가정되는 것, 즉 기표와 기의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이니까 대상 A의 기표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밀레는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도식을 보시면 두 개로 선명하게 나뉘어지죠. 자, 왼쪽에는 대타자 A의 기의가 있어요. 작은 s가 있어요. 자, 이건 엄표의 세계라는 거예요. 엄표의 세계가 있는데 그 엄표의 세계가 은폐하고 있는 것은 어떤 목소리라는 거예요. 어떤 목소리. s라고 하는 것은 기표인데 상징계에 속한 기표가 아니에요. 그냥 떠다니는 목소리, 초자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괄호 안에 a를 넣는 대신 이제는 대상 a를 넣게 한다라는 거예요. 대상 a를 넣겠다라는 거죠. 밀레가. 그렇게 함으로써 초자의 진정한 모습은 이제는 지식도 아니고 대상 A의 기표라는 거예요. 대상 A의 기표. 자, 이게 지난 2주간 밀레를 따라서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여정이에요. 초자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밀레가 여러 가지 도식을 제시했었잖아요. S1이었다. 혹은 S2였다. 제시했잖아요.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밀레가 새롭게 이론적인 방식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S1도 아니고 S2도 아니고 기표는 기표인데 대상 A의 기표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좀 점프가 일어나고 있죠. 충분한 설명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죠. 근데 이렇게 제가 설명을 보충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정리를 할게요. 자, 초자아는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줘요. 초자아는 상징계 안에서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상징계 안에서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잖아요. 그런데 상징계에 안정감을 주지를 않아요. 상징계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줘요. 상징계는 우리에게 우리의 불안을 잠재워주고 우리의 불안을 방어해줘요. 즉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 안에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상징계는. 그런데 초자아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상징계 S2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가 이론적인 방식으로 계속 이리저리 논증을 해나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궁극적으로 초자아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새롭게 이론을 정립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특성이냐? 대상 A의 특성이 침륜되어 있다는 거예요. 초자아는 분명히 대타자로부터, 즉 아버지로부터 온 것은 맞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우리를 찾아오는 방식은 대상 A의 특성을 더 많이 가진 것 같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도식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초자아는 우리에게 상징계를 파괴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태제는 프로이트의 초자아 태제와 상당히 어울린다는 거예요. 프로이트의 초자아는 바로 이런 초자아였어요. 즉 문명을 목조르는 초자아. 문명을 건설해주고 문명을 방어해주는 초자아이기보다는 오히려 잘하면 잘할수록 더 잘하도록 만들고 더 잘하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서 우리를 완전히 질식사하도록 만드는 수준까지 끌고 가는 괴물처럼 보이는 초자아. 제가 지난 수업에서 고야의 죽음의 집의 기록이라는 귀머거리의 집이라는 작품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자신의 자식을 잡아먹는 그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서 암시하고자 했던 바로 그러한 형상이 초자아의 형상이라면 그 초자아는 대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 A인 것이지. 대상 A의 목소리, 기표가 초자아라는 것이죠. 자, 이게 저의 밀레 그리고 저의 결론이고요. 오늘 수업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 그리고 자 이제 방학입니다.
3주간의 방학입니다. 3주간의 방학이고 3주가 지나면 3월 28일 날이 목요일인가요? 어쨌든 3월 28일 날 다시 수업이 시작되는데 밀레의 강의 12강부터 이제 다시 전개가 돼요. 앞으로도 많이 남았어요. 우리가 밀레의 81년 강에서 82년 강의까지의 그 1년의 강의 중에 한 3분의 1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절반 조금 못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이 강의는 이어질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뭐 한 4주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 텍스트를 프랑스어이기는 하지만 사전 가지고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주가 있잖아요. 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같이 원전 텍스트를 비교하면서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뭐 쓸데없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자 3주간 방학이고 3주 뒤에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저 면담하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어쨌든 앞으로 2주간은 제가 한국에 없어서 휴가를 가기 때문에 2주간은 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면담을 하고 싶으시면 메일을 보내셔서 먼저 약속을 잡으시고 2주 뒤에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